며느리 걔는 아무것도 몰라. 치미가 무슨 꼴로 방치되어 있는지 보면 아마 까무라칠걸. 제주도 출장 중 우연히 들른 5성급 호텔 라운지에서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 때문에 바쁜 저 대신 치매 걸린 친정엄마를 정성껏 모신다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피땀 어린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저를 비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치고 곧장 서울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려가 친정집 현관문을 연 순간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있어야 할 엄마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제 어린 시절 추억이 가득했던 친정집은 끔찍하게 변해 있었거든요. 이제부터 짐승만도 못한 시댁 식구들을 향한 피해 복수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어요. 대기업 마케팅 팀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났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면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은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밖에서 칼 같은 사람이었던 제가 집 안으로 들어서면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그날 아침에도 출근 준비를 하는데 안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여자가 이 시간에 또 화장하고 나가는 게냐? 집 안고 이게 뭐니?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일찍 들어올게요. 저는 가방을 챙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팅. 여자가 자꾸 밖으로 나돌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다. 손주는 언제 안겨줄 거야?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애 하나를 못 만들어? 시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꾸했다가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잔소리가 이어진다는 걸 잘 알았으니까요. 저는 묵묵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고요. 그렇게 견디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야근과 출장은 끝이 없었어요. 한 달의 절반은 지방을 떠돌았습니다. 몸이 부서질 것 같은 날들이었지만 저는 차라리 회사에 있는 게 마음이 편했어요. 집에 있으면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돈으로 마음을 사기로 했습니다. 명절이면 시어머니 손에 두툼한 봉투를 쥐어드렸고요. 어버이날이면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옷을 사다 드렸습니다. 친척 경조사가 있으면 제 이름으로 거하게 부조를 했죠. 그래도 잔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제 신용카드 한 장을 시어머니께 내드렸어요. 어머니, 이걸로 필요한 거 다 쓰세요. 한도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는 두 손으로 카드를 건넸습니다. 뭐 이런 걸 다. 며느리가 돼서 이 정도는 해야지. 시어머니가 카드를 받아들며 입꼬리를 슬쩍 올렸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저는 그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여겼어요. 돈으로 평화를 산 셈이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판단은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어요. 출장에 야근에 정신없이 지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회의 도중에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친정엄마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는 양해를 구하고 복도로 나와 전화를 받았어요. 지수야, 너희 엄마 요새 좀 이상하다.
며칠째 같은 옷만 입고 다니고 어제는 나를 보고도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 빨리 한번 와봐야겠어. 수학에 넘어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엄마가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와 통화한 지가 벌써 2달이 넘었다는 걸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출장이 잦다는 핑계로 저는 엄마를 잊고 살았습니다. 죄책감이 명치 끝까지 차올랐어요. 저는 곧장 팀장에게 반차를 내겠다고 말하고 회사를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가는 내내 저는 두 손을 모으고 빌었어요.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요. 친정집 현관 앞에 섰을 때 저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문틈으로 퀴퀴한 냄새가 새어나왔거든요. 도어락을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평생 먼지 한 톨 없이 살림하시던 엄마였습니다. 그릇 하나도 반짝반짝 닦아두시던 분이었고요. 그런데 집안은 발 디딜 틈도 없는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먹다만 음식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곰팡이 핀 그릇들이 싱크대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엄마가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신가?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왔어요? 엄마가 저를 낯선 사람 보듯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엄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날로 큰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검사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님은 치매가 꽤 진행된 상태입니다. 병원에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이 일이 뭐라고 엄마를 이렇게 혼자 뒀을까요? 저는 진단서를 손에 쥔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저는 엄마를 친정집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차마 혼자 두고 올 수 없어서 며칠은 친정에서 엄마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회사에도 사정을 이야기했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팀장 자리에는 결제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거래처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밥을 챙겨드리다가도 노트북을 열어야 했고요. 밤 늦게까지 친정집 식탁에 앉아 회사 메일을 들여다보던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식탁에 엎드려 울고 말았습니다. 회사도 엄마도 어느 하나 제대로 못하는 제 처지가 너무 막막했어요. 시댁으로 돌아가면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하고 친정에 남으면 회사가 무너질 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시댁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하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제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요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사무실도 한가해. 장모님 댁에는 내가 매일 들러서 돌볼 테니까 너는 회사 일에 집중해. 남편이 제 등을 쓸어내리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정말 그래줄 수 있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지? 저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 같았어요. 저는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랑 생활비 보태라며 남편에게도 제 명의의 신용카드와 목돈이 들어있는 통장도 함께 건네주었죠. 엄마, 잘 부탁해. 돈을 아끼지 말고 좋은 거 많이 사드려.
저는 남편의 손에 카드와 통장을 쥐어줬어요. 걱정 마. 내가 친아들처럼 모실게. 남편이 카드를 받아 지갑에 넣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때는 조금도 알지 못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다시 출장 가방을 챙겨 들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한결 가벼운 발걸음이었어요. 남편에게 엄마를 맡기고 나서 저는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출장과 야근이 쳇바퀴처럼 돌아갔죠. 그래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남편이 매일 친정에 들러 엄마를 살핀다고 했으니까요. 가끔 전화로 물어보면 남편은 늘 한결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장모님, 오늘도 잘 드셨어. 약도 챙겨드렸고. 걱정 말고 일 봐. 수학이 넘은 남편의 목소리는 더없이 다정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또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제 내역을 확인하다가 저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남편에게 건넨 카드로 단기간에 500만 원이 넘게 빠져나가 있었거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던데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명세서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아, 그거? 장모님 영양제도 사고 도배도 새로 하고 이것저것 손볼 게 많았어. 병원비도 만만치 않잖아. 남편이 한숨을 쉬는 척하며 대답했어요. 그랬구나. 내가 괜히 물어봤네. 고생이 많아. 저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어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위해 쓴 돈인데 제가 의심하는 게 죄스러웠거든요. 그렇게 저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남편을 믿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제주도로 출장을 떠났어요. 거래처 사람들과 큰 계약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미팅을 마치고 거래처 분들이 저를 시내의 큰 호텔 라운지로 데려갔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바다가 펼쳐진 근사한 곳이었어요.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던 저는 문득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어머니? 저기 어머니 아니야?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몇 테이블 건너편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곱게 차려입은 친구분들과 함께였고요. 테이블 위에는 한눈에 봐도 값비싼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집에서 며느리를 들들 볶던 그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저는 인사를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귀에 대고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제 귀에 박혔습니다. 에이, 우리 며느리는 아무것도 몰라. 치애미가 지금 무슨 꼴로 있는지도 모를걸. 며느리 카드로 이렇게 호강하니 세상 편하지 뭐. 시어머니가 깔깔 웃으며 와인을 한 모금 들이켰어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우리 아들이 알아서 다 처리했어. 그 늙은이는 이제 신경 쓸 거 없고 며느리 돈으로 우리가 다 누리면 되지. 시어머니가 손짓을 해가며 통화를 이어갔어요. 저는 머리를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남편이 단기간에 써버린 500만 원, 엄마를 위한 돈이라던 그 거짓말, 늘 잘 드셨다던 엄마의 안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래처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미팅을 그 자리에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시어머니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머니,
방금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엄마가 지금 어떤 꼴로 있다는 거예요? 저는 테이블을 짚으며 시어머니를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네가 여기 웬일이니? 어떻게 여기를? 시어머니가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함께 있던 친구분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요?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무슨 짓은 무슨 짓? 여자가 밖으로 놔둘더니 천벌을 받은 거지? 지혜미가 치매에 걸린 것도 다 너 같은 게 집안일 안 하고 싸돌아다닌 죄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그 뻔뻔한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어요. 저는 손을 들어 시어머니의 뺨을 힘껏 후려쳤습니다. 라운지 안에 짝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우리를 쳐다봤지만 저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카드 내놔요. 지금 당장. 저는 손을 내밀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사람들이 보잖아. 시어머니가 뺨을 감싸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핸드백을 빼앗아 그 안에 든 제 신용카드를 모조리 챙겼어요. 그리고 한마디도 더 섞지 않고 라운지를 빠져나왔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온 저는 곧장 택시를 잡아 타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가장 빠른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고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떠오르는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 어디 있는 거야? 제발 무사하기만 해. 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였어요. 비행기가 김포에 닿자마자 저는 짐도 챙기지 못한 채 가장 먼저 통로로 뛰쳐나갔습니다. 엄마가 살고 계신 친정집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그날 저녁, 저는 불안한 마음을 짓누르며 친정집으로 달려갔어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엘리베이터도 못 기다리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현관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전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집안에서 낯선 젊은 여자가 튀어나왔거든요.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 엄마 앞치마를 두른 채로요. 마치 제 집 안방마님처럼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어떡해요? 여자가 팔짱을 끼고 저를 막아서며 소리쳤어요. 남의 집이라니. 여기 우리 엄마 집이에요.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저는 신발도 벗지 않고 집 안으로 발을 들이밀었어요. 그 할머니는 이사 갔어요. 여긴 이제 내 집이라고요. 빨리 나가요. 여자가 제 팔을 붙잡으며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이 여자가 남편의 내연녀라는 걸요. 손발이 떨렸지만 저는 여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엄마의 살림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처음 보는 가구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안방 화장대 위에는 남편의 면도기와 시계가 놓여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남편과 그 여자가 다정하게 붙어 찍은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사진을 손에 쥔 채 부들부들 떨었어요. 우리 엄마 어디로 보냈어? 당장 말해. 저는 사진을 여자의 얼굴에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난 몰라요.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한 거라고요. 여자가 뒷걸음질 치며 방으로 도망쳤어요. 저는 더 캐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와 곧장 이웃집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와 오래 알고 지낸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안타까운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며칠 전에 이삿짐센터가 와서 너희 엄마 짐을 다 빼가더라. 그러더니 너희 엄마를 웬 허름한 차에 태워서 어디론가 데리고 왔던데. 무슨 일인가 했지.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짐을 다 빼갔다고요? 엄마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모르세요? 저는 무릎이 꺾일 것만 같았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는 게 없다고요. 저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정신을 차렸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엄마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부터 저는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녔습니다. 구청에 가서 서류를 떼고 등기소에 가서 또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어요. 남편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악용한 거였습니다. 엄마의 인감도장을 도용해서 친정집을 그 여자 명의로 슬쩍 넘겨버린 거예요. 멀쩡한 엄마 집을 통째로 훔쳐간 셈입니다. 서류를 손에 쥔 제 손이 분노로 떨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그 분노를 눌렀습니다. 지금은 엄마부터 찾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통장 거래 내역과 차가 다닌 동선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마케팅 일을 하면서 자료를 파고드는 건 제 특기였거든요. 그러다 한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얼마 전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고 내버려둔 경기도 외곽의 낡은 상가 사무실이었어요. 인적도 드문 곳이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어요. 엄마가 거기 있을 거라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외곽으로 한참을 달려 도착한 상가는 음산하기 짝이 없었어요. 불 꺼진 간판 아래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고 흔들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안에 있어? 엄마, 나야. 저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덩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돌을 두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사무실 유리문을 내리쳤어요. 한 번, 두 번. 손이 떨려 빗나가기도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가 깨졌어요. 저는 깨진 틈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난장판이었어요. 곰팡내와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안쪽 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난방도 안 되는 얼음장 같은 방바닥에 얇은 이불 한 장만 덮은 채 엄마가 쓰러져 있었어요. 살이 다 빠져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요. 며칠을 굶었는지 입술은 다 터지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정신 차려. 저는 엄마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어요. 엄마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식어 빠진 밥 한 덩이와 물병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남편이 귀찮다며 사람을 시켜 던져두기만 한 거였습니다. 엄마는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저를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상태가 나빠져 있었어요. 누구요? 나 좀 살려줘요. 엄마가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밀어내며 떨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가슴이 찢어졌어요. 엄마, 나 지수야. 엄마 딸이야. 이제 내가 왔어. 다 괜찮아질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모셨어요.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어두운 얼굴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이 영양실조가 심하고 체온도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넘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응급실 복도에 서서 두 주먹을 부르르 떨었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그 인간들을 향한 분노였어요. 병실로 옮겨진 엄마의 손을 저는 두 손으로 꼭 감싸주었습니다. 뼈마디만 남은 그 손이 너무 가벼워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다 갚아줄게. 내 모든 걸 걸어서라도 그 인간들한테 똑같이 갚아줄 거야. 저는 엄마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 깊이 다짐했어요. 제가 가진 모든 자리와 이름을 내려놓더라도 엄마를 이 꼴로 만든 자들에게 반드시 지옥을 보여주겠다고요. 차갑게 식은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회사로 향했어요. 밤새 엄마 곁을 지키다 동이 트자마자 출근한 겁니다. 저는 곧장 사무실로 들어가 진행하던 마케팅 프로젝트 파일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미리 써둔 사직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임원들이 저를 붙잡았어요. 윤 팀장,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자네가 우리 회사 기둥인데 무슨 사정인지 말을 해봐. 임원이 사직서를 도로 밀어내며 저를 만류했어요. 죄송합니다. 더는 회사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치의 미련도 없었어요. 그날로 저는 퇴직 절차를 모두 밟고 회사 문을 나섰습니다. 10년 넘게 쌓아 올린 자리였지만 조금 더 아깝지 않았어요. 지금 제게 중요한 건 오직 엄마와 복수뿐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병원으로 돌아가 솜씨 좋은 전문 간병인을 붙였어요. 엄마 곁을 한순간도 비우지 않도록요. 엄마의 안전을 확실히 해두고 나서야 저는 다음 일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남편을 찾는 일이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와 숨어 사는 아파트를 알아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그 집으로 곧장 쳐들어갔어요. 현관 앞에 서서 도어락을 살펴봤습니다. 비밀번호 따위는 필요 없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챙겨온 공구를 꺼내 도어락을 부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남편이 소파에 늘어지게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맥주캔을 든 채 낄낄거리고 있었고요. 엄마를 얼음장 같은 방에 가둬놓고 저렇게 태평하게 웃고 있다니요. 잘도 웃고 있네. 아주 편해 보여서 좋다.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 남편의 뒷덜미를 움켜쥐었습니다. 뭐야? 너 어떻게 여기를... 야, 이거 놔. 남편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어요. 저는 그대로 남편을 거실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맥주캔이 굴러 떨어지며 거실 바닥에 쏟아졌어요. 우리 엄마를 그 냉골방에 처박아 두고 너는 여기서 호강을 하고 있었어? 사람이야, 짐승이야? 저는 남편의 멱살을 틀어쥐고 흔들었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미쳤어 정말. 남편이 제 손을 떼어내려 버둥거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 폐업 사무실에서 찍은 엄마의 사진을 남편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봐, 똑바로 보라고. 이게 네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이야. 저는 사진을 든 손으로 남편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한 번, 두 번. 남편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그만 좀 해.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빌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거실 한가운데 무릎 꿇렸어요. 그리고 그가 빼돌린 제 목돈으로 산 외제차 키를 빼앗았습니다. 그 여자가 쓰던 신분증과 카드까지 모조리 챙겼고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그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경찰 부를 거야. 여자가 휴대폰을 들고 소리쳤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움켜쥐고 바닥으로 끌어내렸어요. 경찰? 그래, 불러봐. 누가 잡혀가나 어디 한번 보자고. 저는 여자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여자가 바닥에 나뒹굴며 울부짖었어요. 거실을 둘러보니 제가 준 돈으로 사들인 명품 가방과 값비싼 장식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제 피땀 어린 돈이 이런 데 쓰였다고 생각하니 눈이 뒤집혔어요. 저는 벽에 걸린 장식용 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치품들을 하나하나 박살냈어요. 이게 다 우리 엄마 피눈물로 산 거야? 며칠 안에 명의부터 너희 숨통까지 전부 법대로 끊어줄 테니까 기다려. 저는 유리 장식장을 내리치며 으르렁댔어요. 깨진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남편과 여자는 그 모습을 보며 사시나무처럼 떨었어요. 제 기세에 완전히 겁을 먹은 두 사람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맨발로 복도를 뛰어가는 그 꼴이 우습기도 했습니다. 저는 박살난 거실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았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저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그동안 눌러왔던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도록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리적으로 한바탕 응징은 했지만 아직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 알았어요. 명의 문제, 앞으로 닥쳐올 소송, 그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진행한 마케팅 덕분에 망할 위기를 넘겼던 변호사였어요. 이혼 사건이라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억울하게 모든 걸 빼앗긴 엄마를 구하고 저 파렴치한 인간들을 합법적으로 무너뜨리려면 그 사람의 힘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흩어진 증거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짓들을 시간 순서대로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카드 내역, 등기 서류, 엄마의 진단서까지요.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올 무렵 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동트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진짜 반격을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다음날 오후 저는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큰 로펌도 아니고 작은 개인 사무실이었지만 제게는 그 어떤 곳보다 든든한 곳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짜준 마케팅 기획 덕분에 큰 로펌들의 견제를 뚫고 망할 위기를 넘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 그 사람은 제 손을 붙잡고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변호사가 저를 알아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윤 팀장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변호사가 제 헬스한 얼굴을 보고 책상 앞으로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님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자리를 권하고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처음에는 무덤덤하던 그의 얼굴이 장을 넘길수록 점점 굳어졌어요. 엄마의 진단서와 폐업 사무실 사진이 나오자 변호사는 한참을 말없이 그 사진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꾹 다물고 미간을 좁혔어요. 이게 다
다 사실입니까? 친정 어머님을 정말 이런 곳에 가뒀다고요? 변호사가 사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제 남편이 한 짓이에요. 불륜에 명의 도용해 우리 엄마를 굶겨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장모를 그렇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누르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풀어놓았습니다. 엄마가 당한 학대부터 남편의 불륜, 팀 명의를 빼돌린 일까지요. 변호사는 팔짱을 끼고 한참을 듣더니 서류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러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분을 사귀는 듯 깊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윤 팀장님, 제가 변호사 일을 하면서 별별 사건을 다 봤지만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변호사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을 찾아왔어요. 이건 그냥 이혼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야 할 범죄예요. 이혼은 기본이고 형사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변호사가 책상을 짚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몇 년 전 일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 사무실 문 닫기 직전이었어요. 빚더미에 앉아서 가족들 볼 면목도 없었어요. 그때 팀장님이 짜주신 그 기획 하나로 제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변호사가 옛일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인데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때 늘 생각했어요. 언젠가 이 빚을 꼭 갚겠다고요. 그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수임료는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변호사가 제 앞으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변호사님, 그래도 그건 너무 염치 없어요.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겨우 삼켰습니다. 염치는 무슨요? 제가 팀장님 복수의 설계자가 되어드릴게요. 저 인간들을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갈게요. 변호사가 굳은 표정으로 제 손을 마주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에서 저는 캄캄한 절벽에서 동아줄을 붙잡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혼자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만 같았어요. 우리는 곧장 작전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남편의 돈 빼돌림 기록과 그 여자의 신상 정보, 시어머니가 제 카드로 흥청망청 쓴 내역을 쫙 펼쳐놓았어요. 변호사는 그 자료들을 살피며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먼저 그 집부터 묶어야 됩니다. 명의가 넘어간 아파트를 함부로 팔지 못하게 막는 신청을 바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그 여자한테 위자료 청구랑 형사고소를 동시에 칠 겁니다. 변호사가 서류에 표시를 하며 설명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할게요. 저는 결연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제게는 변호사도 모르는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갈고 닦은 마케팅 실력이었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입소문을 퍼뜨리는 데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다니는 회사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 회사 임원들과 주요 거래처에 익명으로 제보 메일을 돌렸습니다. 그 여자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노인을 학대하는 일에 가담했다는 내용을요. 자극적이지 않게, 하지만 누가 봐도 그 여자라는 걸 알 수 있게 교묘하게 썼습니다. 같은 시각에 수십 통의 메일이 여기저기로 동시에 날아갔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팀장님, 남편 은행 계좌가 전부 묶였습니다. 압류 들어갔어요. 이제 그 인간들 돈 한 푼 못 씁니다. 전화기 너머 변호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잘 됐네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입꼬리를 슬쩍 올렸습니다. 법으로 올가매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매장시키는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자금줄이 막힌 두 사람은 하루아침에 한 푼도 쓸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걸 확인한 저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엄마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간병인의 보살핌 덕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가만히 속삭였어요. 엄마, 이제 든든한 사람이 도와주기로 했어. 엄마 빼앗긴 거 내가 다 되찾아올게. 조금만 기다려. 저는 엄마의 야윈 손등을 쓸어내렸어요. 엄마는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곁에 있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그리고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기다리던 연락이 왔습니다. 팀장님, 오늘 남편이랑 그 여자한테 경찰서 출석 요구서랑 법원 소장이 동시에 송달됐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전해줬어요. 그래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쯤 두 사람은 혼비백산해서 서로를 탓하며 물어뜯고 있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고 멱살잡이라도 하고 있겠죠. 그 꼴을 상상하니 가슴이 조금은 후련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두 손을 꼭 맞잡으며 다음 일을 준비했습니다. 소장이 송달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제가 뿌린 씨앗들이 하나둘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그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다니던 회사 게시판에 불륜과 노인 학대에 관한 폭로글이 쫙 퍼졌습니다. 익명으로 시작된 글이었지만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졌어요. 동료들의 따가운 눈총을 견디지 못한 그 여자는 결국 인사위원회에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비난 속에 그날로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변호사가 그 소식을 전해주며 한마디 했습니다. 팀장님 솜씨가 무섭네요. 마케팅으로 사람 하나 매장시키는 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수학이 넘어 변호사가 혀를 내둘렀어요. 우리 엄마가 당한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나직하게 대답했어요. 동시에 저는 남편이 속한 공인중개사 협회에도 손을 썼습니다. 남편이 자기 자격증을 악용해 엄마 집을 빼돌린 증거들을 빠짐없이 모아 민원을 넣었어요. 인감 도용 서류부터 등기 기록까지 한 장도 빠뜨리지 않았고요. 협회는 사안이 심각하다며 곧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자격증을 영구히 박탈했어요. 밥줄이 끊긴 거였습니다. 이제 너는 그 잘난 직업도 못 써먹어. 평생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 저는 협회의 처분 통보서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어요. 이혼과 손해배상을 다투는 첫 재판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나란히 법정에 들어섰어요. 맞은편에는 남편과 그 여자가 잔뜩 주눅든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두 사람 다 폭삭 늙어 보였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큰 화면에 증거들을 하나하나 띄웠어요. 남편이 그 여자와 주고받은 다정한 사진들, 제 카드로 명품을 사들인 결제 내역, 빼돌린 돈의 흐름까지요. 재판장님, 보시는 대로입니다. 피고는 아내의 돈을 빼돌려 불륜 상대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그러자 남편 측 변호사가 일어나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장모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집을 비워주신 겁니다.
사위에게 집을 맡기고 요양을 가신 거라고요. 남편 쪽 변호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변호사가 차분하게 다음 증거를 꺼냈어요.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받은 진단서와 그 얼음장 같은 폐업 사무실 사진이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엄마의 모습이 큰 화면에 그대로 떠올랐어요. 법정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발적으로 집을 비워주신 분이 난방도 안 되는 방에 갇혀서 굶고 계셨다고요? 이게 자발적입니까? 변호사가 사진을 가리키며 따져 물었어요. 그 사진을 본 재판장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비고,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재판장이 남편을 매섭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치밀한 증거 앞에 남편과 그 여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 둘러댈 말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재판은 제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저는 억대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냈어요. 판결문을 손에 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됐어요, 변호사님. 우리가 이겼어요. 저는 변호사를 돌아보며 겨우 입을 뗐어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집부터 되찾아야죠. 변호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우리는 곧장 다음 절차에 들어갔어요. 그 여자 명의로 넘어간 친정집을 무효로 돌리는 소송이었습니다. 애초에 인감을 훔쳐 불법으로 넘긴 거였으니 결과는 뻔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집은 온전히 엄마의 이름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저는 변호사와 조촐하게 잔을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복수가 끝났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변호사가 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잔을 가볍게 맞부딪혔습니다. 차가운 복수의 시간 끝에 처음으로 맛본 작은 결실이었어요. 며칠 뒤 마침내 엄마가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엄마를 모시고 친정집으로 돌아왔어요. 예전처럼 먼지 한 톨 없이 말끔하게 정리해둔 집이었습니다. 엄마는 익숙한 집안을 둘러보며 조금 편안해진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엄마가 좋아하시던 전복죽을 끓였습니다. 정성껏 쓴 죽을 그릇에 담아 엄마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먹어. 엄마가 옛날부터 좋아했잖아. 천천히 먹어. 저는 죽을 한 숟갈 떠서 호호 불어 엄마 입에 넣어드렸어요. 맛있네. 우리 딸이 끓였나? 엄마가 죽을 오물오물 드시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치매가 다 나은 건 아니었지만 익숙한 집에서 딸의 보살핌을 받자 엄마의 불안한 기색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얼굴에도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들을 엄마와 함께 했어요.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산책하고 시장에 가서 장도 봤습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걷는 그 시간이 저는 더없이 소중했어요. 차갑고 독했던 복수의 시간은 잠시 잊고 오직 엄마만을 위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엄마랑 나랑 둘이서 조용히 살면 돼. 저는 잠든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었어요. 모든 악몽이 끝났다고요. 엄마의 건강이 회복되면 공기 좋은 외곽에 작은 전원주택이라도 알아볼 생각이었습니다. 거기서 엄마와 둘이 평화롭게 사는 것, 그게 제 유일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적한 시골 마을의 집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더없이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도 마당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누군가 친정집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문이 부서질 듯 거친 소리였어요. 누구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험상궂은 사내셋이 우르르 밀고 들어왔어요.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이 노인네 집 맞지? 돈 받으러 왔어? 덩치 큰 사내가 신발도 안 벗고 거실로 들어서며 말했어요. 돈이라니요. 누구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세요? 저는 사내들 앞을 막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긴 돈 빌려준 사람들이지. 이 차용증 안 보여? 당신 어머니가 빌린 돈 수억이야. 당장 갚아. 사내가 서류 뭉치를 제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거기에는 엄마의 이름으로 작성된 차용증과 대출 서류가 빼곡했습니다. 엄마의 인감까지 또렷하게 찍혀 있었고요. 이게 뭐예요? 우리 엄마는 이런 돈 빌린 적 없어요. 저는 서류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두 사람이 엄마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훔쳐내 엄마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사채를 끌어다 쓴 거였습니다. 집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빚까지 엄마 앞으로 떠넘긴 거예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요? 사정 다 알아. 당신 전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다 잠적했더라고. 근데 뭐 어때? 대기업 다녔다는 돈 많은 딸이 있는데 자식이 부모 빚 갚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사내가 비릿하게 웃으며 거실 탁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탁자 위 물건들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당장 경찰 부르겠어요.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불러봐. 법대로 하자고. 서류에 도장 찍혀 있는데 경찰이 뭐라 그러나 보자고. 사내가 팔짱을 끼고 비아냥거렸어요. 다른 사내들은 거실 살림을 하나씩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화분이 나뒹굴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어요. 무서운 사내들을 보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무서워. 살려줘. 저 사람들 누구야? 엄마가 방구석으로 숨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모습에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엄마, 괜찮아. 내가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저는 엄마를 끌어안고 사내들을 노려봤습니다. 며칠 안에 돈 마련해. 안 그러면 우리가 또 올 거야. 그땐 곱게 안 끝나? 사내가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가리키며 협박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위기를 모면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너무 겁에 질려 있었으니까요. 알겠어요. 며칠만 시간 주세요. 돈을 마련해 볼게요. 저는 사내들을 어르고 달래 겨우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던 악몽이 다시 시작된 거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를 짓밟아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무력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오래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정신을 차렸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엄마를 지킬 수 없으니까요. 저는 곧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어요. 엄마 이름으로 수억 원짜리 빚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진정하세요, 팀장님. 이것도 그 인간들 짓이 분명합니다. 제가 바로 사람들 풀어서 알아볼게요. 변호사가 침착하게 저를 다독였어요. 그러고는 곧장 사무실 인력을 동원해 시어머니의 행방과 사채업자들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가 자료를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는 사채업자들이 두고 간 대출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꼼꼼히 살폈습니다. 보세요. 이 서명 필적이 어머님 글씨가 아니에요. 인감 찍힌 위치도 어색하고요. 이건 누군가 대신 쓴 겁니다. 변호사가 돋보기로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엄마는 이런 글씨를 못 써요. 손이 떨려서 사인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저는 서류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시어머니가 주도한 계획적인 사기 대출이라는 증거였어요. 우린 곧장 도망다니던 전 남편을 찾아냈습니다. 사채 서류를 들이밀며 추궁했어요. 이게 네 짓이지? 우리 엄마 이름으로 사채까지 끌어다 쓴 거잖아. 저는 서류를 남편 앞에 내던졌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네가 다 갚아줄 거잖아. 돈만은 네가 갚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남편이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뻔뻔한 얼굴에 저는 속이 뒤집혔지만 겉으로는 차갑게 미소만 지었어요. 사실 저는 그 순간 핸드폰으로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사기 대출과 인감 도용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팀장님, 경찰에 신고만 해서는 이 악질들을 못 떼냅니다. 더 확실한 방법을 써야 돼요. 변호사가 펜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이요? 그게 뭔데요? 저는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를 직접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채업자들 화살을 그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적으로 적을 치는 겁니다. 변호사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머릿속에 한 가지 그림이 또렷하게 그려졌습니다. 함정을 파기로 한 다음날 아침 8시, 저는 사람을 풀어 시어머니의 행방부터 알아냈어요. 시어머니는 지방의 허름한 모텔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그 여자에게 계속 돈을 보내라며 들들볶고 있었고요. 끝까지 남의 등골을 빼먹으려는 그 모습에 저는 이가 갈렸습니다. 변호사는 자기 경찰 인맥을 동원했어요. 사채업자들이 불법으로 빚독촉을 하고 다닌다는 혐의를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채업자들이 스스로 시어머니를 찾아 나서도록 교묘하게 정보를 흘렸고요. 이제 판은 다 깔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시어머니 위치를 알게 될 거예요. 팀장님은 시어머니를 약속 장소로 끌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작전을 설명하며 저를 바라봤어요. 알겠어요. 제가 직접 미끼를 던질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숨어있는 모텔 근처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라도 제 번호가 찍히면 안 되니까요. 어머니, 저예요. 빚 문제로 연락드렸어요. 그 사채비 제가 대신 갚아드릴게요. 저는 일부러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웬일이니? 무슨 꿍꿍이로 그런 소리를 해? 수학이 넘어 시어머니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꿍꿍이는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엄마 인감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자백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사채업자들한테 따질 수 있으니까요. 자백해 주시면 현금으로 두둑히 챙겨드릴게요. 저는 미끼를 슬쩍 던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돈이라는 말에 시어머니의 마음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현금으로 준다고? 얼마나? 시어머니가 군침을 삼키듯 물었습니다. 돈에 눈이 먼 시어머니는 결국 제 제안을 덥석 물었어요. 우리는 인적 드문 폐공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폐공장 곳곳에 미리 카메라와 녹음기를 숨겨두었어요. 그리고 변호사와 형사들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대기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는 시어머니를 기다렸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두리번거리며 폐공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한 달 사이에 폭삭 늙은 모습이었습니다. 돈은 가져왔니?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손부터 내밀며 물었어요. 가져왔어요. 그 전에 자백부터요. 우리 엄마인감 어떻게 가져가신 거예요? 저는 가방을 슬쩍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거야 뭐. 네 엄마 정신없는 틈에 도장이랑 신분증 슬쩍 빼냈지. 그걸로 보증 세우고 사채 좀 썼다. 우리 아들이랑 같이 머리 굴린 거지. 어차피 그 늙은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가 어때서?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술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모든 게 카메라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으니까요. 자, 다 말했으니까 돈 내놔. 어서. 시어머니가 가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황하는 소리와 함께 폐공장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몽둥이를 든 사채업자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위치를 흘려둔 자들이었습니다. 야, 저기 있다. 저 노인네 잡아. 사채업자들이 시어머니를 발견하고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시어머니를 빙 둘러싸 포위했어요. 아니, 어떻게 여길. 살려줘, 지수야. 나 좀 살려다오. 시어머니가 사색이 되어 제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가 빌린 돈이잖아요. 어머니가 알아서 갚으셔야죠. 저는 나직하게 내뱉었어요. 바로 그때 멀리서 대기하던 변호사와 형사들이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사방에서 형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형사들에게 시어머니 자백이 담긴 녹음본과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 증거를 한꺼번에 넘겼어요. 다들 꼼짝하지 마. 불법 대부업 위반으로 체포한다. 형사들이 사채업자들을 덮쳐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다가갔어요. 당신은 인감 도용이랑 사기 대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이었어요. 제가 며칠 전 남편에게서 몰래 녹음해둔 증거를 바탕으로 다른 형사들이 남편이 숨어있던 고시원을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은 도망칠 새도 없이 그 자리에서 붙잡혔어요.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수갑을 차게 된 거였습니다. 연행되던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발악했어요. 이 독한 것, 네가 사람이니? 시미를 이렇게 팔아넘겨? 시어머니가 침을 튀기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어요. 이제 평생 감방에서 썩으세요. 우리 엄마한테 한 짓 거기서 천천히 후회하시고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어머니는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형사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저는 형사들에게 끌려가는 시어머니와 사채업자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사채업자들의 덫에서 완벽하게 벗어났고 시댁 식구들까지 모조리 법의 심판대에 세운 거였습니다. 변호사가 제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어요. 다 끝났습니다, 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드디어 끝났네요.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경찰서 문을 나서는데 저를 평생 올감했던 무거운 족쇄가 마침내 툭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날따라 유난히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사채업자들을 소탕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감옥에 갇힌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서로가 주동자라며 끝까지 책임을 떠넘기다 결국 둘 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빚더미에 올라앉은 그 여자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길거리로 나앉았고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 자들이 결국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진 거였습니다. 완벽하게 복수를 끝내고 빼앗겼던 모든 걸 되찾은 저는 서울의 복잡한 삶을 미련 없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경기도 외곽에 한적한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엄마와 둘이 조용히 살아갈 보금자리였어요. 이삿짐을 풀고 저는 마당부터 가꿨습니다. 엄마가 옛날부터 좋아하시던 꽃들을 가득 심었어요. 채송화도 심고 봉숭아도 심었습니다. 볕이 가장 잘 드는 방은 엄마의 침실로 꾸몄고요. 창문을 열면 마당의 꽃들이 한눈에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엄마, 여기 봐. 엄마가 좋아하는 봉숭아야. 여름 되면 손톱에 물들여 줄게. 저는 흙묻은 손으로 엄마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곱다. 참 곱네. 엄마가 꽃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변호사도 종종 주말이면 전원주택을 찾아왔습니다. 법률 자문을 핑계로 왔지만 사실은 함께 텃밭을 일구고 싶어 오는 거였어요.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으며 우리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새 변호사는 복수의 동지를 넘어 제 지친 마음을 보듬어주는 든든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팀장님, 아니 이제 지수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여기 오면 마음이 참 편해집니다. 변호사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변호사님 덕분에 제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는걸요. 저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생활이 주는 평온함과 제 정성 어린 간호 덕분이었을까요? 심하게 흔들리던 엄마의 치매 증세가 눈에 띄게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악화되지 않았고 야위었던 몸에도 살이 붙으며 건강을 되찾아갔어요. 얼굴에 핏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한결 또렷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날 오후였어요. 엄마는 테라스 흔들 의자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추울까봐 포근한 담요를 어깨에 덮어드렸어요. 그 순간 엄마가 제 손을 가만히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춥지 않아? 햇살 참 좋다, 그지? 저는 엄마 곁에 쪼그려 앉으며 물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늘 초점 없이 흐릿하던 엄마의 눈동자가 기적처럼 맑고 또렷해져 있었어요. 엄마는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우리 딸, 그동안 엄마 지키느라 너무 고생 많았지? 엄마가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온전한 정신으로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 몰라요. 지난 시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억울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복수를 위해 모질게 독해져야만 했던 제 안의 모든 긴장이 그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나 알아보는 거야? 엄마,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어.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와서. 저는 엄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이도록 울었습니다. 엄마는 거칠어진 손으로 제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요. 아니야, 우리 딸. 네가 날 살렸잖아. 이제 다 괜찮아. 그만 울어, 우리 딸. 엄마가 제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변호사도 말없이 미소를 지었어요.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요. 변호사는 우리 모녀의 온전한 평안을 조용히 지켜봐 주었어요. 한참을 울고 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당에는 엄마가 심어달라던 꽃들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피어 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끔찍했던 악연의 사슬을 완벽하게 끊어내고 사랑하는 엄마의 따뜻한 품을 되찾았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눈부시게 부서지는 햇살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우리에게 따뜻한 봄날이 찾아온 거였어요. 묵묵히 견디기만 하던 한 여자가 사랑하는 엄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어서는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가장 가까이에서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은 그 무엇보다 차갑고 아팠지만 윤지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엄마의 손을 잡았기에 마침내 따뜻한 봄날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세상에는 돈보다 성공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이고 곁을 지켜주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흐릿했던 엄마의 눈동자가 맑아지며 딸을 알아보던 그 순간 우리는 헌신과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곁에도 이런 따뜻한 봄날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